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무지식 100가지 인트로덕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석 공인회계사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재무지식 100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재무지식 100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로 어떤 내용을 강의할 것인지 그 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재무 쪽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재직자분들 뿐만 아니라 재무 파트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싶어서 만든 과정이기 때문에 자, 재무 파트에 근무하지 않으셔도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릴 것이니까, 물론 재무 파트에 근무하신 분들은 또 전반적인 것으로 한번 또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직군에 근무하건 근무하지 않건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재무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지식 100가지는요, 세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자, 첫 번째 파트가 재무제표 지식 파트입니다. 자, 재무제표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인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주라든가 채권자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그 기업에다가 주식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줄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쓰는 게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우리가 그 회계 직군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일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원들이라고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대신에 재무제표를 볼 줄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 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가 관리 지식이라고 해서, 자, 이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원가죠, 원가. 그죠? 결국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그럼 이익이라는 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만든 이 제품, 또 내가 일을 해주고 있는 이 서비스가 과연 원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자에게 아주 중요한 그 정보 중에 하나가 원가 정보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원가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재무관리 지식입니다. 재무관리 지식.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재무지식 100가지 부분에서는 어떤 재무관리에서 요하는 어떤 굉장히 수리적으로 어려운 내용들,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재무관리라는 건 기업 전반적인 재무에 관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포인트를 맞춰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재무와 관련된 깊이 있는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요. 세 번째 파트는 재무관리 지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재무제표 지식 시간에는 자, 이 소제목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회계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회계 기준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회계 감사라는 건 이 재무제표가 과연 기준대로 되어 있는지, 저 같은 공인회계사가 이제 그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회계 감사라고 하는데, 그 모든 재무제표를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반드시 그 감사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재무제표가 잘된 재무제표인지 잘못된 재무제표인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만한 그 용어들을 좀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연결 재무제표라는 건 그 2개 이상의 재무제표를 합친 겁니다. 그럼 그런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볼 건지 그런 걸 정리해 드릴 것이고. 자, 세 번째 이제 중간 재무제표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더 빠른 정보를 원하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중간재무제표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용할 때는 아주 중요한 재무제표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재무제표랑 또 어떤 점이 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자, 네 번째 이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럼 과연 재무제표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주 간결하게 볼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논쟁을 하고자 하니까 그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같이 따라 읽어보면서 이런 항목들은 어떤 항목들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도록 할게요. 특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런 다트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언제든지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무제표는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어떤 개념이다만 좀 알아주시면, 물론 이제 굉장히 자세한 내용 분석은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또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른 과정들을 이용을 하시고, 여기서는 재무제표 그냥 아주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 지식 파트에서는 5가지 소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원가의 분류입니다. 원가의 분류.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가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먼저 소팅하셔야 돼요. 소팅. 그걸 우리가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용돈도 내가 개인적으로 용돈을 얼마 쓰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분류를 하셔야 돼요. 식대가 얼마고 또는 뭐 커피값이 얼마고 뭐 교통비가 얼마인지 분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의 기초는 일단 분류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신 좀 특수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가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이제 한 중간 관리자 정도 대리급 이상이 되면은 예산을 또 이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예산을 만들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것이고요. 자, 마지막에 성과평가, 우리 종업원들한테 중요하죠. 그럼 과연 성과평가를 할 때 어떤 기법을 보고 할 것인지, 또 성과평가는 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원가 관리 지식 파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인 거죠. 자, 재무관리 지식 파트도 6가지 소제목으로 이제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이 위험입니다. 자, 영어로는 리스크죠, 리스크. 자, 리스크를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 또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 없이 그냥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자본 비용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재무 파트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은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어떤 자본을 조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 채권자나 주주들한테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보상해주는 걸 바로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자본 비용이라는 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자, 세 번째 자본 예산이라는 거는 방금 설명드린 자본 비용으로 가져온 자본을 이제 어디든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기업이 하는 투자는 실물 투자예요.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실물 시장으로 이렇게 자금을 이동시킨 게 바로 중간에 기업이 할 일이거든요. 그럼 이 돈을 가져다가 어떤 공장을 건설하는 건지 또는 어떤 재고 자산을 매입할 건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자본 예산이라고 하고요. 이 자본 예산이 좀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M&A라고 합니다. M&A. 자, M은 merger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합병입니다. 합병. A는 acquisition이라고 해서 인수라고 하는데, 그 합병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고
인수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으며 과연 M&A를 해서 우리한테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토픽이 파생상품과 해지 이렇게 제목을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파생상품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금융공학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어떤 값어치라든가 이런 걸 따지기는 어렵죠. 하지만 파생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생상품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걸 해지라고 하는데요.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은 요즘은 해지라는 이 수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파생상품을 통해서 뭐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가지고 과연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지를 해야 될 건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구체적인 숫자로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실제로 재무관리 전문가들이 붙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도대체 콜옵션은 뭐고 풋옵션은 뭔지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콜옵션이 뭐고 풋옵션이 뭔지란 이런 용어는 이제는 어떤 아주 전문 지식은 아닌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재무 파트의 상식적인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용어는 이제 알고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왑인데요. 이 파생상품 중에 기업이 좀 제일 많이 하는 파생상품 중에 하나가 스왑입니다. 그래서 이 스왑의 구성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왑은 이제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종의 계약서거든요. 그럼 그 계약서에 과연 어떤 식으로 조항을 넣었을 때 이 한쪽은 이익이 나오고 한쪽은 손실이 나오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지가 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재무관리 지식이고요. 자 조금 더 강론으로 설명드리면 자, 우리 재무지표 지식 중에 첫 번째가 회계 기준과 회계 감사인데요. 현재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는 두 가지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상장 기업들이 따라야 될 회계 기준을 KIFRS라고 하고요. 자, 비상장 기업들이 따라야 될 회계 기준을 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드리고요. 자, 회계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감사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같은 감사인이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주는데요. 그럼 그때 적정 의견은 무슨 뜻이고 한정 의견은 무슨 뜻이며 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의견이 이제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좀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감사 의견은 2014년도부터는 용어가 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그 용어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 지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결 재무제표는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친 겁니다. 그럼 합친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합치지 않고 자기만의 재무제표를 따로 공표하는 거를 별도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그럼 두 재무제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드릴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중간 재무제표는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이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인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을 회계연도 기간으로 해서 보통 만드는 게 일반적인 재무제표인데 분기 재무제표라는 거 예를 들면 1분기라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자 재무제표를 만들 텐데요. 그럼 과연 이 3개월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1년치 재무제표를 만들 때랑 어떤 양식의 차이가 나오는지 이런 걸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인데요. 자, 재무제표는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샘플로 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자산이 얼마고 삼성전자의 부채가 얼마고 또 자본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지식입니다. 자, 원가라는 개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업한테는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왜냐면 원가 계산이 잘못되면은, 그죠? 원가 계산이 잘못되면 사실은 잘못된 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가격이 결정되면 분명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익인 줄 알았는데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격은 원가 더하기 이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요. 자, 예를 들면 원가가 100원이라고 예상이 된 거예요. 원가가 100원이 예상돼서 가격을 우리는 120원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익은 20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사를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요 100원의 원가는 계산이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원가는 130원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럼 사실은 130원의 원가가 들어간 그 자산, 어떤 재고 자산을, 물건을 120원에 팔고 있으면 1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마이너스 10이 발생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경영을 하면서 가장 억울한 점인 거죠. 분명히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 손실을 봤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전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130원짜리 물건을 120원에 진짜 열심히 할수록 손실이 커지겠죠. 그럼 이 모든 잘못은 뭐의 잘못이냐면 원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이 잘못되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가를 보고 가격을 매겼을 것이고 그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장사를 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원가 계산이 잘못됐다. 이건 기업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가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원가 계산을 잘하려면 원가를 먼저 분류할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설명드린 겁니다. 제조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거의 반대적인 개념을 기간 원가라고 하고요. 자, 변동 원가라는 게 있고 고정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요 파트 가서는 더 많은 걸 배울 겁니다만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그 해당되는 파트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원가의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자, 개별 원가 방법이 있고 종합 원가 방법이 있는데 개별 원가는 그냥 그 재고 자산 하나씩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종합 원가는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회사가 속한 업종에 따라서 원가 계산 방법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사라면 A라는 영화가 있고 B라는 영화가 있으면요. 두 영화에 들어가는 원가는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라는 영화 따로 B라는 영화 따로따로 원가 계산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개별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종합 원가는 우리 회사가 만약에 라면을 만드는 회사다. 그럼 라면을 오늘 10,00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10,000개가 하나하나가 다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냥 10,000개를 한 번에 원가 계산해서 10,000개로 나중에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체 물량을 가정해서 하는 방법을 종합 원가 계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최신 원가 계산 방법은 자, 금방 설명드린 개별 원가나 종합 원가 말고 최근에 나온 이제 조금 더 좀 어렵겠죠. 개념적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자, 활동 원가란 게 있고요. 역류 원가란 게 있고 수명 주기 원가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인트로니까 이제 이거 설명드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이 개념들을 아시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배우는 거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다라고만 그냥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제 예산을 배울 건데요. 예산 안에도 변동 예산이라는 게 있고 고정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잘 몰라도 느낌상으로는 변동 예산이 좀 좋은 것 같죠. 대신에 변동 예산은 그만큼 그걸 작성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어떤 장단점을 논쟁해 드릴 것이고 자, 이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종합원가입니다. 종합원가. 연초에
기업이 1년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종합예산이라고 하고 그 종합예산은 매년 작성하는 거죠. 매년 작성해서 연말에 이 종합예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로 예산 재무제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재무제표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성과평가는 이 종업원들한테 성과를 물을 때 우리 회사 조직이 과연 어떤 식의 조직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분권화된 조직이냐, 집권화된 조직이냐부터 구분하셔야 되니까 분권화의 의미부터 명확히 정리하시고요. 그럼 그 분권화된 조직에서 우리 종업원들의 성과를 물을 때 과연 어떤 책임을 물을 건지를 논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성과평가 중에 아주 대표적인 유행하는 평가 기법 중에 하나가 균형성과표라고 있습니다. 균형성과표라는 거는 종업원의 성과를 물을 때 어떤 재무적인 것만 보지 말고 비재무적인 것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초등학생들을 평가를 할 때 전통적으로는 성적으로 보죠. 성적으로. 하지만 초등학생 정도 되면 성적만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죠? 사회성이나 창의력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평가해서 보자는 게 말 그대로 균형 성과표니까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 파트로 이제 재무관리 지식 파트에 가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건데요. 첫 번째, 금융상품을 구입할 때 주로 주식이나 채권을 샀을 때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드릴 것이고, 특히 이 그 과정에서 신용등급, 우리가 S&P나 또는 무디스 같은 그 평가사들이 내놓는 신용등급의 의미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기업의 위험,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위험하고요, 재무위험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무 파트에서 제일 유명한 용어 중에 하나가 베타란 말이 있습니다. 베타. 자, 베타라는 위험이 과연 어떤 위험인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본비용. 자, 그 주주나 채권자의 돈을 가졌으면 항상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우리가 자본비용이라고 하고요. 근데 기업에서는 주주와 채권자의 돈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자본비용을 좀 평균화하잔 말이에요. 그 평균화하는 자본비용을 앞으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어떤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어로는 CAPM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주 깊숙하게는 못 들어가도요. 대충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분명히 업무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자본 예산인데요. 이 자본 예산은 뭐 여러분들이 엑셀에도 들어가 있어요. 엑셀에 들어가 보시면 NPV나 IR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그럼 순현재 가치와 내부 투자 수익률이 무슨 뜻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드릴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M&A는, 자, M은 합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A는 인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떤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랑 인수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 것이냐, 또 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M&A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용어들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파생상품과 해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생상품을 기업이 하는 목적은 해지 목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방향, 파생상품이라는 건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해지가 아니라 오히려 투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지와 관련된 아주 리스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때 이제 선도 계약이라는 게 있고, 선물 계약이라는 게 있고, 옵션 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또 스왑이라는 계약도 있는데, 스왑은 아예 차시를 달리하기로 했으니까 주로 이쪽 차시에서는 선도, 선물, 옵션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또 그 상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지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수출 기업,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다면 그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원화 대비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수출업체는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발생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그 수출 기업의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해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6번째 스왑입니다. 스왑도 일종의 가장 대표적인 파생 상품입니다만 기업이 좀 많이 하고 있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스왑이 이자율 스왑이 있고 통화 스왑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출업체나 수입업체는 이 환위험이 있으니까 통화 스왑을 할 것이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은 금리가 이제 고정금리가 될 수도 있고 변동금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금리의 위험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이자율 스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스왑이 과연 어떻게 체결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재무지식 100가지라는 토픽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자, 다음 차시부터 이제 강론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재무지식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